안녕하세요. 배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액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유조선, 오일 탱커에 대하여 상식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운송 화물을 크게 분류하자면 포장된 일반 화물과 포장되지 않은 벌크 화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벌크 화물은 건화물인 드라이 벌크와 액체 화물인 리퀴드 벌크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액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오일 탱커와 가스 탱커 중에서 오늘은 오일 탱커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산업의 프로세스는 유전의 개발 및 생산의 업스트림, 운송과 저장의 미드스트림, 정유 및 판매의 다운스트림까지 3단계로 구분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고갈로 해저 유전의 개발이 점점 깊은 곳으로 전개되면서 해안의 저장 설비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대안으로 유전과 저장 설비를 왕복하는 선박을 운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셔틀 탱커라 합니다. 원유 저장 설비에서 세계 각지의 정유 공장으로 운송하는 선박은 원유 운반선, 정유 공장에서 제품에 따라 소비 지역이나 석유화학 공장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석유 제품 운반선이라고 하며 석유화학 공장에서 다양한 소비 지역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화학 제품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이상 유조선의 4가지 역할 분류였습니다. 1859년 미국의 에드윈 드레이크가 펜실베이니아 티투빌에서 스팀 엔진을 이용한 시추 장비로 21m 깊이의 유전 개발에 성공한 것이 기계식 시추기를 사용한 최초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채취된 석유는 약 150리터들이 나무통 배럴에 담아 운송되었는데 이와 같은 배럴 운송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 자체 무게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무거웠고 누출되기 쉬웠으며 재활용도 불가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통 가격이 제품 가격의 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탱크를 가진 선박이 구상되었는데 1872년에 미국과 벨지움의 합작회사인 레드스타 라인이 영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증기선 바더랜드호가 최초의 대양항해 탱커선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안전 문제로 인하여 곧바로 당국에 의해 운항이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는 800여 명의 승객을 태우는 여객선 겸 석유를 싣는 탱커선이라는 안전 측면에서 도저히 공유될 수 없는 2가지 역할을 섞어 넣은 무개념 선박이었던 것입니다. 1877년에는 범선 린데스네스호가 벌크 상태의 오일을 싣기 위해 개조되었다고 하는데 상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이 개발된 곳은 카스피의 연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입니다. 땅을 파지 않아도 석유가 땅 위로 샘솟듯 올라오는 자연적 유전으로 특별한 탐사 없이 그저 채취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1840년대 후반에서야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쿠 유전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1876년 노벨 형제들이 설립한 브라노벨사에 의해서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발명으로 큰 돈을 벌어 노벨상을 창시한 알프레드 노벨의 형인 로베르트와 루드비그 형제가 바로 그들입니다. 노벨 형제 중 루드비그 노벨은 석유 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현대적 개념의 유조선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878년에 드디어 세계 최초의 유조선인 조로아스터호가 스웨덴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건조된 조로아스터호는 발티케에서 몇 개의 호수와 운하, 그리고 강으로 연결된 수로를 통하여 카스피해까지 자력운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해상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럴 운송에서 벌크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만만치 않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설되기 쉬운 목재 화물창을 철제로 전환해야 하고 액체 화물의 하역을 위한 스팀 엔진 펌프와 배관을 마련해야 하며 자유표면 효과로부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온도에 따른 화물의 팽창 수축에 대한 대응 및 화물 탱크의 벤틸레이션, 그리고 발화염이 있는 화물을 기관실로부터 적절히 분리하는 솔루션 역시 필요하였습니다. 노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유조선은 초기의 시험적인 형태에서 점차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880년 탱크가 선체 구조의 일부로 구성된 첫 번째 유조선이 발주되었고 1883년엔 탱크를 여러 개의 종격벽 및 횡격벽으로 나누어 각 탱크의 크기를 줄여서 자유표면 효과와 출렁임을 감소시킨 유조선이 건조되었습니다.
1886년 드디어 제대로 된 유조선의 모습을 갖춘 배가 영국에서 건조되었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오일과 협업관계인 독일 운송업자 리데만이 발주한 스팀엔진 추진 대양항해 유조선 글리가우프호가 그것입니다. 이 배는 선체 구조의 일부로 형성되고 격벽으로 나뉘어진 화물 탱크를 가졌으며 배관을 통하여 펌프로 선적이 가능했고 하역시 평형수 탱크의 해수를 채울 수 있게 설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발전이 진행되면 그 영향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집단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들의 생계수단이 걸려있기에 저항이 과격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럴의 제작자와 부두의 하역 노동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 새로운 배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입항할 때도 환영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브루클린 다리 아래를 지날 때 다리 위에서 폭탄을 투척하겠다는 위협도 있었다고 합니다. 취항 7년째인 1893년 이 배는 짙은 안개 속을 항해하다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좌초되었습니다. 배를 다시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인양을 포기한 채 방치되었기에 한동안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어 선명인 글릭아우프가 영어로 굿럭이라는 의미인데 이름과는 달리 운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개발의 흐름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개선의 흐름은 지속되어 디젤 엔진 발전기와 전기 모터를 적용한 최초의 디젤 일렉트릭 추진 유조선 반다로가 1903년에 건조되었고 이어서 디젤 엔진 직접 추진 방식도 유조선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16년에 취역한 급유선 USS 모미는 미국 해군에서 처음으로 디젤 엔진 추진 방식이 적용된 수상선으로 1차 대전 중 대서양을 횡단하는 구축함에 필요한 제급유를 제공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 니미츠 제독이 독일의 MAN 엔진 회사에서 디젤 엔진 교육을 이수한 대위 시절에 본선의 초대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급유 작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으로의 물자 공급을 막기 위한 독일 유보트의 공격으로 수많은 선박들이 대서양에서 침몰당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침몰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박의 건조를 위해 비상건조 계획을 수립하여 물량 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몇 개의 표준선을 정하여 반복해서 건조하고 블럭 탑재 및 용접 공법을 적용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선박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건조된 선박 중 유조선은 크기에 따라 T1, T2, T3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T2 탱커가 가장 많이 건조되었는데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 533척이 건조되었습니다. T2 탱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이 결함에 의한 사고와 구조 상황을 담은 영화 파이니스트 아워의 배 이야기 리뷰가 영상 끝부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석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집중 개발된 중동 지역의 유전에서 수요지 부근에 위치한 정유공장으로의 운송량 증가로 더 많은 유조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운송을 위해 유조선의 크기는 경쟁하듯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선두에는 슈퍼탱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미국의 사업가 다니엘 루드윅이 있었습니다. 루드윅은 자기 소유의 웰딩 조선소에서 당시 최대인 재화 중량 3만 톤의 탱커선 5척을 건조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1947년 건조된 벌크 페트롤입니다. 조선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루드윅은 이 배의 건조에 전통적인 리벳 접합을 배제하고 신기술인 용접 접합을 적용하였습니다. 용접은 2차 대전 중 선박의 대량 건조를 위해 리버티 쉽과 빅토리 쉽, 그리고 T2 탱커 등의 표준선 건조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기술과 공정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1947년부터 1950년 사이에 건조된 5척의 자매선 중 1호선만이 수명을 다하여 폐선되었고 2, 3, 4호선은 폭풍 속에서 두동강으로 부러지고 5호선은 폭발에 의해서 침몰하는 불운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루드윅의 사업가적 안목은 유휴설비와 싼 임금의 노동력이 있는 일본에 주목하였고 마침내 야마토함을 건조하였던 구레 조선소를 장기 임대하여 1952년 38,000톤의 페트로구레오를 건조하였습니다. 이어서 1955년 56,000톤, 그리고 1956년 85,000톤을 거쳐서 1958년에 드디어 10만 톤을 넘어서는 탱커선인 유니버스 아폴로호를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루드윅이 앞장서 배의 크기를 키워나갔기에 슈퍼탱커의 아버지라 불리우지만, 한편으론 일본의 블럭 제작 공법과 용접 공법을 전수하여 일본 조선업을 현대화시킨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의 조선업이 20세기 후반에 세계를 주름잡게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대형 유조선의 건조 경험을 갖게 된 구레조선소를 운 좋게도 소유하고 있던 IHI 중공업은 기회를 살려 더 크게 치고 나가 마침내 20만 톤을 넘어서는 최초의 VLCC를 1966년에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명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3차 중동전쟁이 1967년에 발발하여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전격적으로 점령하자 이집트는 선박을 자침시켜 수에즈 운하를 막았고 결국 1975년까지 8년간 운하의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중동의 산유국에서 유럽 및 북미의 수요지로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들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원거리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을 운송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초대형 유조선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8년엔 재화 중량 32만 6천 톤의 유니버스 아일랜드호가 건조되어 최초의 ULCC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1979년 역사상 가장 큰 선박이라는 기록을 가진 56만 4천 톤의 시와이즈 자이언트호가 건조되었습니다. 선명이 여러 번 바뀌어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배는 2010년에 그 수명을 다하여 폐선 처리되었습니다. 배가 커질수록 들어갈 수 있는 항구나 터미널이 제한되기에 초대형 유조선이 원유를 싣고 대양을 건너오면 연안에서 작은 크기의 배로 화물을 옮겨 싣는 라이터링 방식이 지역에 따라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요인이 배의 크기에 제약이 되기도 하는데, 석유 운송 루트에서 그러한 제약을 주는 대표적인 지역은 파나마운하, 수에즈운하, 그리고 말라카해협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각각 파나막스, 수에즈막스, 그리고 말라카막스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조선 운임지수를 관리하는 월드스케일에서 유조선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25,000에서 45,000톤급을 MR, 45,000에서 8만 톤을 LR1, 8만에서 16만 톤은 LR2라 하고 그 중에서도 8만에서 12만 톤 사이를 아프라막스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석유 운송 선박의 크기는 지리적인 제약과 경제적인 유불리에 따라 가장 상업적으로 적합한 크기가 선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유조선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름인 노벨 형제의 등장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주제인 유조선과 해상오염, 그리고 유조선의 특징에 대하여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